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글로벌 팬데믹 현상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기술 패권 선점과 재편된 공급망 리스크로 인해 각국의 기술 경쟁은 점차 첨예해지고 있는데요. 총성 없는 기술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민관의 긴밀한 공조가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국 경제인연합회 유한익 산업본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유한익 상무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가 그동안 쭉 성장해 오다가 지금 어느 상황인지 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산업이 경제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정부 정책은 어떻게 돼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최근 우리 경제 현황, 저희와 경쟁국인 대만의 반도체 정책 사례, 세 번째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 경제 현황입니다. 전후 메가더 장군이 이 나라는 향후 100년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했던 우리나라가 60년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GDP 10위, 무역 강국 8위에 이르는 거대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GDP 같은 경우는 470배, 무역 강국 같은 경우는 3,400배에 이른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성장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위 구조적 대전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성장 잠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국가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만들 수 있는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이런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97년에 7.2%, 물론 그전에는 10몇 %씩 성장을 했던 한국 경제는 잠재 성장률은 2021년 들어 2%대로 떨어졌다가 10년 후에는 0.9%, 0%대로 떨어지고 60년에는 2060년 정도 가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자원을 총동원했을 때 성장보다는 오히려 경제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자원, 인적 구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른쪽 우리 성장률과 세계 GDP 성장률을 비교를 해보면 98년을 제외하고는 2003년까지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을 능가했습니다. 소위 83년부터 2002년까지 20년 동안 19승 1패, 승률 95%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03년 이후에 21년까지는 12승 7패, 승률 63%, 최근 10년간을 보면은 4승 6패로 승률은 고작 40%에 불과합니다. 이런 승률이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우리 경제는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산업들의 고령화 문제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업 및 주력 산업의 노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69년생이기 때문에 나이로 따지면 54세, 가전의 LG전자는 66세, 화학 같은 경우는 47년생이니까 76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주력 산업들이 노년화된다는 것은 역동성이 떨어지고 신생 기업들이 탄생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은, 우리 산업 구조는 중후장대형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포춘 글로벌 500 산업을 보면 500대 기업에 들어있는 그 기업들이 영위하는 산업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9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주산업, 기타 헬스 이런 유망 산업들은 전혀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경쟁력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산업의 저출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인구 구조에서 저출산도 문제지만 산업에서의 저출산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은 우리 경제 구조의 역동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소위 우리나라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순위는 한 11개 정도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은 자산 가치, 기업의 가치를 1조 원으로서 비상장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을 10년 이내에 만들어진 그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유니콘 기업들이 많으면 그 국가는 향후 미래 산업들이 활성화될 거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글로벌 유니콘 보유국 순위에서는 11개 정도 됩니다.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순위지만 그 질적인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아주 유망한 핀테크나 AI, 향후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은 그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AI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 산업이 될 텐데 그런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전혀 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출산 문제는 향후 우리 미래 산업의 우리 미래 경제의 어떤 잠재력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특히 국내에서는 상당히 크다고 대기업이라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겠지만 해외에 나가보면 상당히 중소기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글로벌 선도 기업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전경련에서. 매출액과 매출 영업이익 그 두 개가 순위로 매겼을 때 두 개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한 기업들을 280개사를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이 1위 89개국, 우리나라는 6개 정도 됩니다. 7위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런 양적인 것보다는 매출액 증가율이나 영업이익률 같은 데서는 상당히 외국에 비해서, 경쟁국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향후에 성장 잠재력이나 대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우리 기업들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한계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소위 돈을 벌어가지고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 이자 보상 배율이 1 이하인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자 보상 배율이 1 이하인 게 3년 연속 될 때 우리는 통상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100개 중에 20개가량이 한계 기업입니다. 특히 OECD와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18.5%, OECD 평균은 15.2%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한계 기업이 많다는 것은 경제 구조에서 어떤 폭탄 역할을 할 거다.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이 전후방 여러 곳으로 파급 영향을 줘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우리 경제는 이런 부분들을 뇌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 구조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 징후들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대만도 사실 우리와 상당히 경제 구조가 비슷한데 최근에는 여러 나라에서 대만의 경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가장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주요국 경제 성적을 보면 전부 다 수출이나 1인당 GDP 증가율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8%, 9% 하던 게 2.4%로 줄어든 데 반해서 대만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9.1%, 수출 증가율이 5.1%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국가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수출 호황을 보고 리쇼어링 등으로 인해서 1인당 실질 GDP가 지금까지는 우리 경제를 따라올 수 없었던 대만이 2023년 정도에서부터는 우리를 역전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대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가장 핵심적인 산업으로 반도체를 볼 수 있을 텐데요.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의 이상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 대비 반도체 비중이 34.8%, 약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는 약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수출에 있어서는 20%, 생산에 있어서는 6% 정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반도체 기업 TSMC를 호국 신산,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영위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 어떤 거기에 대해서 특례나 제도적 지원을 하게 되면 특혜, 이런 걸 특혜라고 여러 가지를 비판하면서 상당히 지원하는 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TSMC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10.8%인데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반도체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적 지원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가 세계적 위상을 한번 보시면 반도체를 제조업 분야별로 따져봤을 때 생산하는 파운드리, 설계하는 팹리스, 검사, 패키징하는 후공정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대만 기업들은 이 세 가지 단계에 골고루 상위 10위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TSMC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삼성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도 한 3배, 4배 정도 차이 납니다. 거기에 파운드리 업체가 대만에서 4개 업체가 들어있고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같은 경우도 대만 같은 경우 4개. 후공정 분야 같은 경우는 검사와 패키징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체 없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5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전체 GDP로 따졌을 때는 대만보다 2.3배입니다. 경제 전체 규모가 대만보다 큽니다. 2.3배로. 반도체 대기업은 대만이 우리보다 2.3배로 더 많습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어떤 중요한 대만의 경제 성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 반도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반도체는 소위 산업의 쌀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반도체가 사용됩니다. 특히 AI,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이렇게 대단히 데이터가 사용되는 이런 산업에 있어서는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이걸 처리하고 전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반도체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기존 산업들 같은 경우도 기존의 산업들을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지금 추세인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있어서 반도체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대만은 적극적으로 키웠고 그 결과 대만이 세계적 위상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공 비결에는 뭐가 있었느냐? 물론 TSMC라는 기업들이 열심히 했겠죠. 근데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대만인 반도체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핵심 전략 산업으로 인식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 유치 관련해서는 반도체 전공 신입생 연유예를 선발할 수 있게 하고 해외 아주 고부가치 해외 인력들을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반도체 기업들 수요조사를 해보면 한 3,000명 정도가 1년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1년에 배출되는 반도체 관련 인력들은 한 1,300명?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는 수요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소위 수도권 규제나 그 대학에서 정원 규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과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으로 인력을 배출하고 싶어도 기업들이 그걸 원해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R&D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걸 해주고 있고 세제 혜택은 우리나라도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 뭐 여러 가지 세액공제를 하고 있지만 그 대만 같은 경우도 중점적으로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들의 리쇼어링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나라 구조적 전환기에 있어서 미래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 제도적 환경은 어떻게 조성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 개혁입니다. 최근에 규제 샌드박스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업규제 3법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여러 가지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규제개혁 체감도라고 있는데 만족과 불만족을 선택할 때 불만족이 더 많은 게 만족이 많으면 100 이상인데 불만족이 많다는 건 100 이하입니다. 그 수치가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제에 대한 체감이 더 안 좋게 되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상품 시장 규제 지수가 우리나라 33입니다. OECD 전체 38개국 중에 경제 규모가 10인데 규제 시스템은 최하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파지티브 시스템, 법에서 이것만 해라 라고 하면은 어떤 산업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허용해줘야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반드시 빨리 전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 조정입니다. 오른쪽 밑에 그래프 보시면 타다가 못하다라는 만평이 있는데, 타다라는 택시 산업이 승차 공유 산업이 나왔을 때 이게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타다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은 지금 택시 아니면 대형 버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차를 주차해 놓으면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유 산업,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게 결국 갈등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 문제가 생기면 이해관계자 정치권이 붙습니다. 거기서는 아무런 제도적인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갈등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됩니다. 이 갈등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결정되는 것들이 결국에 아주 여러 가지 그 파급력, 여러 가지 그 법적 효력이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촉진자입니다. 앞에서 보셨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 해외 나가면 중소기업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만 되면 48개 법령에 275개 규제가 따라붙습니다. 뭐 자산 1000억부터 자산 10조까지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규제가 붙습니다. 이러면 어떤 기업들이 성장하고자 하겠습니까? 소위 피터팬 신드롬, 중소기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런 영향, 결국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중소기업화 될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는 경쟁력이 대기업과 대기업 간에 붙어서 그 대기업들이 승리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낙수효과로 인해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결국 커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별 규제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새로운 산업으로 기존 산업들이 전환을 시켜줘야 합니다. 빨리빨리. 이런 기존 산업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 결국 한계 기업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폭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조전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특히 지금 활용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법, 소위 원샷법 이런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개선을 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우리 경제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산업들의 어떤 구조 전환기의 어떤 현상들, 그리고 미래 산업이 꼭 필요하다. 그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현재의 경제 위기를 과감히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아주 더욱더 성장해서 세계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제 강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정말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잘 발전되고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조금 궁금한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그 강연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굉장한 속도로 많이 발전을 해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그때 어떤 원동력이 있어서 그런 발전 속도를 조금 가져왔을까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창업 1세대들의 어떤 기업가 정신과 사업 보고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 500원짜리 거북선 하나, 500원 안에 들어있는 그림, 거북선 그림 들고 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조 강국이다 해서 차관을 빌려와서 울산에 조선소를 지었지 않습니까? 차관으로. 네. 그런 식으로 기업가 정신을 우리 창업 1세대들이 네. 적극적으로 발현을 했고 그 기업가 정신이
사업 보국으로 연결됨으로써 국가 경제 전체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네. 두 번째는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정책, 산업 정책 이런 것들도 같이 겸비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사실은 예를 들면 네. 모든 산업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중적으로 어떤 산업을 키워서 그 산업을 기반으로 여러 산업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기업가 정신, 두 번째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 정책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서 우리가 경제 강국 10위, 무역 강국 8위 이렇게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보면 그런 엄청난 경제 성장 후에 아무래도 그게 계속 조금 어느 정도 관성처럼 좀 유지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력 수출 분야만 하더라도 10대, 13대 거의 한 50년가량 그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품목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요것도 하나의 우리나라가 구조적인 한계에 왔다라는 그 이유 중 하나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제조업들, 수출 주력 산업들이 중후장대형 제조업들입니다. 화학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아주 초기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규모를 만든 뒤에 그걸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됐고 아직까지는 어떤 선도적 위치 이런 걸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미래 산업은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산업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중후장대형 산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소프트한 기업들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요. 그런 소프트 산업의 부재가 어떻게 보면 강연 중에 말씀해 주신 혁신, 미래형 산업의 성적표, 약간 좀 미진한 성적표를 좀 받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금 이런 미래 혁신 산업 분야가 잘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소위 가장 원초적으로는 교육제도, 어렸을 때부터 어떤 창의성 발현이나 이렇게 되지 않는 교육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중후장대형 이런 제조업 산업들이 아직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나올 공간이 좀 부족했다는 면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사실 법제도적으로 대륙법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에서 모든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런 걸 해라, 이런 걸 하지 마라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은 해야 되고 이걸 가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 승차 공유 카풀 시스템 카풀 만드는 플러스라고 하는 회사 국내에서 불법으로 취급받아서 결국 호주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시간대에 운행을 해라고 법에 딱 정해놨습니다. 그 시간을 벗어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너는 주차를 어디 할 거냐라고만 정해놓으면 나머지는 마음껏 어떤 시간에 운행을 하든 어떤 차를 운행하든 마음껏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법에서 파저티브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새로운 창의적인 산업을 할 수 있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러 활동들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법령 개정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랑 많은 이야기도 하시고 실제로 건의도 하실 텐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이것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의 법령 체계가 조금 더 이런 미래 산업에는 더 적합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산업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회나 정부에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사람들은 현장을 잘 모릅니다. 그 현장에서 어떤 산업들이 서로 융합이 되고 복합이 되고 어떤 창의적인 산업들이 나오는지 법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법에서는 이러이러이러한 산업만 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산업에 대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도전을 하다가 아까 말씀 플러스 사례처럼 도전을 하다가 그냥 접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핵심 산업, 혁신적인 산업들은 나타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런 네거티브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뭐든지 잘 할 수 있게 밀어주는 정책적인 지원을 가장 잘 하고 있는 나라를 혹시 꼽으신다면 어떤 나라를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가장
제조 그동안에 강국이었지만 여전히 잘하고 있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 뭐 전 세계 유니콘 기업들을 거의 다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두 번째 본다면 소국이지만 강국인 이스라엘 같은 나라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아주 체계적으로 심지어 군대에서도 탈피오트 그래가지고 군대에서도 어떤 그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업 기회 거기서 직접 사업을 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 줄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으로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혁신 산업들은 대부분 미국, 이스라엘 이런 데가 몰려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미래 혁신 산업의 기반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반도체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정말 전 세계에서 넘버 원이었잖아요. 정말 제일 잘하는 산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한 큰 위기가 온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왜 그런 것 같고 이걸 다시 뒤집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TSMC라는 그 회사는 전 세계나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는 그냥 단순히 대만의 공기업 정도 이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발표 자리에 보셨지만 전 세계 52%를 TSMC가 그 파운드리 만드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18%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삼성보다 한 서너 배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열심히 투자를 해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TSMC는 기업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고 국가적 전체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지금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제, 인재, 여러 가지 뭐 자원 모든 걸 총동원해서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특혜니 뭐 차별이니 이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고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거든요. 쌀이 없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까? 쌀이 없으면 반도체가 없으면 산업은 안 돌아갑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모든 역량을 정부가 집중해야 됩니다. 저희 이제 방송이나 이 포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투자나 이런 데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반도체 중요한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미래 산업에서 반도체 이외에도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같이 버무려지면 정말 깔끔한 미래 진수성찬이 하나 차려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산업 분야 있으면 혹시 좀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그 의료 분야가 인재도 굉장히 아주 고학력 인재들이 들어가 있고 그쪽 분야에서 상당히 그 산업화 시키면 이 분야가 상당히 커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의료 기술, 의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능한 인재들이 지금 산업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쪽 분야도 앞으로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원격 의료. 원격 의료는 의료와 그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같이 버무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 산업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특히 또 바이오 같은 바이오 헬스 이쪽 분야도 상당히 앞으로 소프트한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이제 많은 말씀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와 이런 첨단 미래 산업 이렇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좀 방향이나 아니면 뭐 제언, 조언을 조금 해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추격자로 살아왔습니다. 추격자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어떤 창의적인 이런 거 필요 없이 열심히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선도자가 됐습니다. 선도자는 앞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엄청 큽니다. 그 불확실성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최선진국들의 방향이고 특히나 지금은 경제 분야가 안보로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자가 되지 않으면 위너 택시 돌 위너가 다 먹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위너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험을 깔아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본부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질의응답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글로벌 패권 경쟁의 천병, 반도체 산업을 두고 전 세계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대만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은 빠른 규제 철폐, 다양한 지원을 통해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과 규제 개혁을 통해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이 신화를 앞으로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